진정한 행복을 위한 길. 좋은 친구가 필요한 이유. 일부 행복에 대한 근본적 질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나? 하고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였나요? 갖고 싶었던 물건을 드디어 가졌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였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달성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기쁨은 글쎄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기뻤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뭐하지? 하는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들과 함께 있던 평범한 순간들, 카페에 앉아서 별것도 아닌 얘기로 배꼽 잡고 웃던 그런 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지금 생각해봐도 따뜻함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궁금증에서 시작해서 정말 깊이 있게 행복과 친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인데 동시에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는 2005년에 비해 2017년에 18% 증가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죠. 경제는 발전했는데 왜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행복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추구하는 것들이 오히려 행복을 멀어지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소셜미디어를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사람들과 더 쉽게 소통하고 연결되기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좋아요 개수에 일희일비하게 되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끝없는 경쟁의 쳇바퀴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복의 신화라고 부르죠. 첫 번째 신화,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 하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과 행복 사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사라져요. 연봉이 2배가 된다고 행복이 2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신화, 성공하면 행복해진다. 이것도 순서가 바뀐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창의성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도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신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해요.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서 다른 사람과의 연결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요. 그럼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이 질문을 고민해온 현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2부,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우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뤘어요. 그가 제시한 우정의 세 가지 형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을 제공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익을 위한 우정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맺는 관계죠. 비즈니스 파트너나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익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쾌락을 위한 우정입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어서 만나는 관계예요. 취미 친구나 파티 친구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런 관계도 의미가 있지만 나이가 들거나 취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요. 세 번째가 바로 덕을 위한 우정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완전한 우정이라고 불렀어요. 서로의 인격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관계죠. 이런 친구들은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실패할 때는 함께 아파해줘요. 서로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주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해주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완전한 우정 없이는 진정한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에우다이모니아는 단순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완전한 우정을 맺으려면 우선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좋은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에피쿠로스의 우정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도 있어요. 에피쿠로스 하면 쾌락주의로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가 말한 쾌락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었거든요.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건 아타락시아, 즉 마음의 평온함이었어요. 불안이나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난 고요한 마음 상태 말이에요. 그는 이 평온함을 얻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친구, 자유, 그리고 사색이죠. 이 중에서도 친구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는데 그가 남긴 말을 들어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모든 지혜 중에서 우정이야말로 불멸의 것을 약속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우정은 세상을 춤추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 깨어나라고 외친다. 에피쿠로스는 실제로 정원이라고 불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철학을 토론하고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삶을 살았죠. 그는 외로움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봤어요. 반대로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확신만 있어도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믿었죠. 현대 심리학 연구를 보면 에피쿠로스의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회적 고립은 정말로 우리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스토아 철학과 공동체 의식. 스토아 철학자들의 관점도 흥미로워요. 세네카,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사람들이죠. 스토아 철학은 보통 감정을 억제하고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가는 철학이라고 오해받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친구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친구는 우리 영혼의 두 번째 자아이다.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우리는 함께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강조했죠. 그는 로마 황제였으면서도 모든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고 믿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현자가 되는 길에도 친구는 필수적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실천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 바로 현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본 거죠. 에픽테토스는 진정한 교육은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삶의 지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고대 철학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들의 지혜가 200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와 함께 의미를 나누고 싶어하는 존재거든요. 3부 현대 과학이 밝혀낸 진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의 놀라운 발견. 이제 현대로 와서 과학이 고대 철학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구가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예요. 이 연구는 정말 대단해요. 1938년에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85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 학부생 288명과 보스턴 빈민가 출신 청소년 456명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어요. 연구진들은 이 사람들의 일생을 정말 자세히 관찰했어요. 2년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의료검진을 받게 하고 인터뷰를 하고 때로는 집까지 방문해서 일상을 관찰하기도 했죠. 혈액검사, 뇌스캔까지 정말 모든 각도에서 이들의 삶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예측 변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부, 명예, 건강한 생활습관. 답은 좋은 인간관계였어요. 50세에 가장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어요.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같은 생체 지표보다도 인간관계의 질이 노년기 건강을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해요. 네 대째 이 연구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월딩거 박사는 테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이것이 80년 연구의 명확한 결론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라는 점이에요. 수백 명의 지인이 있어도 깊이 있는 관계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반대로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뇌과학이 밝혀낸 사회적 뇌, 이런 결과가 우연일까요? 뇌과학의 발전으로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뇌는 원래 사회적 관계를 위해 진화했거든요. 먼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호르몬은 사랑 호르몬 또는 애착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누군가를 껴안을 때, 심지어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도 분비되거든요. 옥시토신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상처 치유 속도까지 빠르게 해줘요. 또 다른 사람을 더 잘 믿게 만들고, 공감 능력도 향상시키죠. 반대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UCLA의 스티브 콜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을 비교해 본 거예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염증 관련 유전자는 더 활발해지고, 면역력 관련 유전자는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마치 우리 몸이 위험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명대학의 홀트런스테드 교수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 고립의 건강 위험도를 계산해봤어요. 놀랍게도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우리 뇌에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뇌 네트워크인데, 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 사용돼요.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같은 생각들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긍정심리학의 발견들,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선구자예요. 그는 행복의 구성 요소를 퍼머라는 모델로 정리했어요. T는 파저티브 이모션즈, 즉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기쁨, 감사, 희망 같은 감정들이죠. E는 엔게이지먼트, 몰입이에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요. R은 릴레이션십스, 인간관계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연결이죠. M은 미닝, 의미예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느낌이요. O는 어치브먼트, 성취예요.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만족감이죠. 이 5가지 중에서도 셀리그먼 교수는 즉 인간관계가 다른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라고 했어요. 좋은 관계가 있어야 긍정적인 감정도 더 자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 성취의 기쁨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연구도 흥미로워요.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는 긍정성 비율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일상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의 비율이 3대1을 넘어야 번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경험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눈 웃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행복을 만든다는 거죠. 사부, 좋은 친구가 주는 선물들, 정서적 지지와 안전기지.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 지지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기지 시큐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걸요.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생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UCLA의 매슈 리버만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힘든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뇌를 스캔했는데,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했을 때 뇌의 편도체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동시에 전전두엽,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었고요. 얘를 감정 명명 효과, 어펙트 레이벌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친구와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난 거구나.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면서 감정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물리적 고통마저도 줄여준다는 거예요. 버지니아 대학의 제임스 코언 교수가 한 실험을 소개할게요. 기혼 여성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fMRI로 뇌를 스캔했는데 혼자 충격을 받을 때와 남편이 손을 잡아줄 때를 비교했어요. 결과는 남편이 손을 잡아줄 때 통증을 처리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특히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이 효과가 더 컸죠. 이를 사회적 완충 효과, 소셜 버퍼링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누군가가 옆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준다고 느껴야 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위로나 피상적인 관계로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어요. 성장을 돕는 거울의 역할. 좋은 친구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울 역할을 해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켈란젤로 효과 마이컬렌젤로 이펙트라고 불러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한 말이 유명하죠. 나는 때리석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다. 다비드는 이미 그 안에 있었고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했을 뿐이다. 좋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모습, 우리도 미처 몰랐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도와주죠.